예전에 너희들 학교의 문제들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주 문법적으로 되게 단순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문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 능률 기본 영어의 1과 지문은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오늘은 2과 지문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할게요. 오늘 단어 시험이 없죠? 네. 그렇죠? 대단히 행복하게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뭘 드릴 거냐면 이따가 좀 설명해 주겠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기본 영어 있잖아요. 능률 기본 영어 전 지문을 다 드릴게요. 1, 2, 3, 9. 여기서 이거 확실해요? 아니요? 그죠? 이것도 1, 2, 3, 9가 뭐예요? 3은 안 가잖아. 3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닐까? 맞아, 1, 2, 9. 확실해요? 9가 확실히 안 돼. 내 진도가 안 되는 게 지금 2대 2대 오케이. 오케이. 3은 자. 아니에요. 자,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요. 1, 2, 3, 9를 일단 드릴게요. 1, 2, 3, 9를 드릴 테니까 뭘 해오시냐. 1, 2, 3, 9 전체에 대해서 지문만 있어요. 쭉 지문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네, 형광펜으로 체크해 보시면 돼요. 단어요? 네. 지문 전체를 그냥 읽다가 한 번씩만 읽어보시라는 거야. 그냥 읽다가 뭐지? 밑줄 형광펜으로 그냥 쭉쭉쭉 체크해 오시면 돼요. 찾아와요? 아니요. 찾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그 단어만. 일단 단어만. 그 단어를 가지고 단어 시험을 보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 그죠? 단어장을 아무리 이렇게 어떤 걸 쓴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기는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낮으니까 거기 나오는 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나오는 거는 그래도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체크를 해오냐에 따라서 본인들 단어장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잘 이렇게 체크해 오는 게 좋겠지. 어떤 사람들은 단어장이 되게 조금이겠지. 우선 단어를 조금만 보면 돼요. 그냥 다른 거 공부하고 시간 남는 대로 다른 거 공부하시고 아니면 본문을 외우시든지 다르게 시간을 쓰시면 되고. 난 단어 왜 이렇게 겁나 많다. 누구 탓을 할 수 없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시간을 좀 더 쓰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시험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해오셔라. 해오시면 이따 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해서 수요일까지 갖다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작업을 해가지고 물론 내가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긴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단어 시험을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가 모르는 단어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또 공부하고 내 시험 보는 동안에 내 단어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단어장을 좀 따로 만들어서 그걸 공부하는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거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 됐고 뭔 얘기 할 거냐. 필기 오늘은 이런 얘기 한 번 하면 하죠. 할 얘기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근데 듣다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수업 듣다가 문법을 좀 하다 보니까 듣다가 뭔 소리야? 질문하시면 돼요. 그렇죠? 중간에 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막 얘기할 때 중간에 끊어도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문법이 뭐냐라고 하면 문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문장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이죠. 당연히. 그죠? 근데 문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동사를, 단어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맞아요. 단어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장이죠.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 녀석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동사죠. 그래서 매번 말하는 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해라. 동사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빠르게 가긴 할 건데 한번 훑고는 갈게요. 이런 거야. 결국에 동사라고 해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 단어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하나 할 수 있고요. 다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분류를 하나 할 수 있고요. 오케이? 또 한 가지. 이 단어가 결국 문장 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해서 성질 또는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성질에 따른 분류가 있고 역할에 따른 분류가 있더라.
그래서 그 성질에 따른 분류가 바로 품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역할에 따른 분류가 뭐냐? 그게 바로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단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품사가 되고요. 단어를 역할에 따라 분류하면 문장 성분이 되죠. 자,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단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한 거 품사. 품사의 종류가, 한국어는 품사가 몇 개 있어요? 한국어가 8품사예요? 한국어는 9개가 있죠. 한국어는 9개 있는데 영어는 품사가 8개가 있어요. 8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명사예요.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냥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명사다. 끝. 두 번째, 그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있죠. 맞아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당연히 동사가 있겠죠. 동사에다가 별판 한번 쳐놓을게요. 동사. 이게 여기서 한국어에서의 동사랑 영어에서의 동사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한국어에서의 동사는, 그러니까 한국어 동사는 순수 한국어 이름이 뭐예요? 움직시라고 하죠. 이런 거 처음 들어요? 오, 너 생각보다 무식하구나. 명사는 이름시라고 하고요. 동사는 움직시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에서의 동사는 동작만 나타내요. 오로지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동사예요. 오케이? 근데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에서의 동사는, 얘는 좀 저렇게 특별하니까,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동작과 상태를 다 나타냅니다. 두 가지가 나가는 거다. 다음, 네 번째. 또 들어본 거 뭐 있어요? 품사. 아, 맞아요. 형용사. 근데 형용사랑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부사.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필요합니까? 차이점이 필요합니까? 차이점만 있으면 돼요. 형용사는 누구 수식? 얘는 명사 수식. 부사는 나머지 수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다시. 봐봐. 일부러 내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야. 왜냐하면 명사, 대명사 같은 거죠. 명사를 대신하니까 대명사니까. 그리고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에 대한 수식. 부사는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수식이죠. 오케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이렇게 수식한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여섯 번째. 또 뭐 있어? 들어본 거?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랑 비슷한 거 또 있죠? 맞아, 접속사. 이 전치사랑 접속사도 비슷해요. 그럼 비슷하다면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차이가 뭐예요? 전치사 뒤에는 구, 접속사 뒤에는 절.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너희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이게 8가지 품사다. 됐죠? 오케이? 요 정도는 이제 다 들어봤었던 거니까. 그죠? 다음 갑시다. 그럼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안에서 역할. 첫 번째 뭐? 당연히 주어 먼저. 주어. 주어는 그냥 주체다. 오케이? 행위자다. 주어는 그냥 행위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어. 그리고요. 사실은 주어니까 뒤에는 서술어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잠깐만. 서술어라는 표현을 국어 선생님들은 서술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서술어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 한국어는 아까 말했잖아. 한국어는 서술어가 뭐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두 개를 합쳐서 서술어라고 해요. 한국어에서는. 근데 아까 영어에서는 이 동사 자체가 동작과 상태를 다 나타내요. 그러니 서술어가 동사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서술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동사라고 씁시다.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잖아. 여기는 다 사, 여기는 다 어인데 얘는 사야. 왜? 얘가 얘니까. 오케이? 그냥 그런 거예요. 됐죠?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목적어. 목적어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적어의 영어 이름은 이거거든요. 오브젝트가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O를 약자로 쓰잖아. 영어에서 젝트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에서 젝트가 들어가면 전부 다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먹을래? 이거 줬어. 이거 먹어. 했더니 이 생각, 아니 예린이가 미친, 이거 어떻게 먹어? 너는 먹어. 던져버린 거죠. 봐봐. 내가 줬는데 다시 던졌죠. 리젝트 했죠. 리젝트가 뭐예요? 거절하다,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거절하다. 서브젝트가 뭡니까? 밑에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제예요. 서브젝트. 됐죠? 그럼 오브젝트는 뭐냐? 영어에서 OB가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너희 많이 봤었는데 뭐? 그렇지. obstacle이 뭐예요? 내가 진행하는 것의 맞은편에 서 있는 벽. 그게 장애물이죠. 이게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반대편이 던져진 거. 그게 목적어예요. 그러니 목적어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적어는 대상이에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의 대상물이 목적어예요. 됐죠?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보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보어 영어 이름이 컴플리먼트거든요. 컴플리먼트가 무슨 뜻이에요? 컴플리먼트? 보충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설명. 그래서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하나 없이 품사랑 문장 성분 다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었냐. 이렇게 8가지와 4가지를 적어 놓은 이유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명사랑 대명사는 같은 거죠. 이 한 덩어리 묶어봅시다. 됐죠? 그럼 우리 이런 거다. 품사는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문장 성분은 그 품사가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부여받는 역할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명사랑 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명사, 대명사 어디에 들어가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요? 보호 자리에 들어가죠. 동사는 이름 똑같으니까 여기밖에 안 돼요. 동사밖에 안 되죠. 됐죠? 오케이? 그럼 형용사는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있죠. 왜요? 보어잖아. 잠깐만.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보어란 말이야. 보충 설명을 하잖아.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죠. 근데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예요? 명사잖아요. 그리고 보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얘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보어 자리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를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니까 주성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4번부터 8번까지는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조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 질문이 나와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주성분인데 4번부터 8번까지 보조 성분이라고요. 아니 1번부터 4번까지면 5번부터 8번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지금 형용사가 양쪽에 다 들어갔잖아. 형용사는 주성분에도 들어가고 보조 성분에도 들어갔다고요. 저건 뭡니까? 저거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따로 이야기를 하나만 해야 돼요.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맞아요. 형용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괜찮지?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이 2가지인 거예요. 수식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냐? 첫 번째, 간접적으로 수식을 하기도 하고요. 2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게 돼요. 뭔 소리입니까? 자, 조금만 자세하게, 조금만 설명. 직접적으로 수식한다. Look at the angry man. 야, 저 남자 좀 봐봐. 저 남자 좀 봐봐.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와서 화가 났어. 약속도 안 지키고 단어 재시험도 안 보고 빈칸 재시험도 안 보고 해서 화가 난 저 남자를 봐라. 나예요?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angry라는 단어는 이 man을 수식하잖아. 맞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의 angry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 맞니? 그런데 여기서 angry를 지워봐.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도 가능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용법이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뭐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 이렇게 말하는데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범위를 한정한다, 제한한다 이런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우리 중학교 때 잘 떠올려봐. 중학교 때 여중이 아니라 보통 남녀공학 다녔으면 보통 학교에 가면 이렇게 보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보이즈 앞에 핸섬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범위가 커져요, 작아져요? 사라지죠.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다. 범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다. 제한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죠?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정적 용법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그럼 얘는 주성분이에요, 보조성분이에요? 당연히 보조성분이죠. 얘가 보조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장 하나만 보자고요. The man is angry. 이런 문장 보자고요. The man is angry. 야, 쟤 화났다, 야. 숙제 안 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The man is angry라고 하면 여기서 angry란 단어도 The man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는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 남자는 이런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도 얘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됐죠? 하나만 더. 그들이 make the man angry. 그들이 그 남자를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죠? 당신들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angry도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더 man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그 남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천지창조야? 이상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여전히 angry도 man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보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 직접 수식은 이렇게 한정적 용법이고요.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술에서 설명해준다. 이런 말이죠.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말하고요. 얘는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호 자리니까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주성분이다. 헷갈리겠죠? 주성분이라고 할게요. 주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형용사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분에도 들어가고 보조성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 영어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고등부, 사실 중등부부터도 중 2, 3 정도부터도 이걸 그냥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거 품사가 뭐야? 품사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죠. 근데 물어봐. 대답 못해. 화를 내죠. 그죠?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럼 이거 반대로 말하면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답을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죠, 민정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품사랑 문장 성분이다. 그럼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얘네들은 아니에요.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를 이야기할 거냐? 오늘은 얘를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오늘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이거부터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장을 기본적으로 이루는 것이 이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분류를 먼저 알고 있고 특정 품사가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설명이 가능한 거라 이걸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주황색 화살표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려드리는 문법적인 어떤 기본 지식들은 전부 다 이 주황색 화살표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럼 오늘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문장의 틀거리를 먼저 얘기합시다. 문장의 틀. 이 문장을 이렇게 틀별로 나누는 거죠. 그걸 문장의 뭐라고 합니까? 문장의 틀, 문장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장의 형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빼먹고 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장은 뭐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그러면 동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동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문장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지우, 들어본 거 뭐 있어요? 그렇지.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 동사라는 구분이 하나 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뭔 차이예요? 어떤 거? 아, 뜻이 있냐 없냐? 나쁘지 않아요. 혼자 쓰이냐? 약간 애매한데? 이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비동사랑 일반 동사 차이는 사실 민정이가 대답한 게 되게 비슷한데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 그거였어요. 그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오케이. 혹시 교포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뭐냐? 혼자서 해결을 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요. 얘는 혼자서 해결을 못해요. 문법적인 행위를요. 문법적인 행위들을 비동사는 혼자서 해결을 하고요. 일반 동사는 혼자서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의문문 또는 부정문이에요. 이때 비동사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스스로 혼자 해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동사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she is 그녀가 참 용감해요. 숙제도 안 해오고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야. 뒤끝에 아주 끝을 보여줄게. 자, 보세요. 그녀가 참 용감해요. 여기서 의문문을 만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냥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돼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부정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에다 not을 붙이세요. 여기다가. 그럼 비동사 혼자서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지가 알아서 다 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가 loves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해요. 좋아한대요. 코 골지 말고. 아니, 효과음이 너무 이렇게 특정 짐승을 떠올리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의문문 어떻게 만듭니까? 얘가 막 튀어나가요, 막? loves he, her? 이렇게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갈 수 없다. 혼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냥 도와달라고 해라. 누구한테? 동사를 도와주는 애한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조동사예요. 그러니 조동사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말하는데 바보죠. 조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조동사는 철저하게 동사를 도와줄 뿐이에요. 흡사 이런 거죠. 너희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내가 도와요. 그럼 나는 학생이에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논리야. 말이 안 됩니다. 조동사는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정문을 만들 때도 he loves not her 이렇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셨죠? 다음. 동사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두 번째 문제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대부분. she가 나갈 수 없으니까 두가 나가야죠. 그런데 이런 거지.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조동사가 도와줬잖아.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가는 거죠. 그게 시제예요. does. he 뺏겼으니 love. her 이렇게 되겠죠. 네. 왜 러브랑 히는 자기가 안 바뀌어요? 얘가 대신 나갔잖아요. 조동사가 대신 나갔으니 동사가 굳이 나갈 필요는 없죠. 네. 됐죠? 괜찮아요? 설득이 굉장히 빠른데요? 됐죠? 그 부정문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he does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조동사가 시제를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다시 와서 동사의 종류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나, 셀 수 있는 동사와 셀 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자타동사가 있죠.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타동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타동사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VT를 쓰시고 자동사를 VI라고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나만 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V가 verb죠. verb인데 그 영어에서 trance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trance. trance는 바꾼다는 뜻이죠. 그 모양 바꾸는 애가 transformer. 로봇 걔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바꾸는 애가 transgender. 전철 타고 갈아타 transfer 이렇게 되는 거죠. 바꾼다는 뜻이에요.
트랜저티브예요. 트랜저티브 벌브예요. 뭐냐면 바뀌는 거, 변수를 갖는다. 변수를 가져야 되는 동사. 그 변수가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VT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VI는 뭐냐면 앞에 in 붙이면 돼요. intransitive. 그래서 VI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행위의 대상물. 대상물.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또 뭐 있죠? 동사의 종류? 또 뭐가 있을까요? 완전 불완전이 있죠.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완전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완전한데 뭐. 근데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 누가요? 그 그렇죠. 불완전한 것을 보충 설명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보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좀 지울게요. 좀 모자라서 지울게. 자, 여기 보면 동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동작 상태. 동작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린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랑 뭔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지. 내가 걷는다. 걷고 있는 중이다. 괜찮죠? 근데 글씨를 쓴다.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이다. 되잖아요. 동작들은. 그죠? 근데 상태는 내가 사람이야. 지금 내가 사람이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다? 진행시제. 얘는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태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됐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얘가 동작 동사이면서 뭐 자동사일 수 있고요. 뭐 동작 동사이면서 타동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조합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끼리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문장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잘 봐봐.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 뒤에다가 뭔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잖아. 그럼 이 네 가지의 분류 중에서 누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녀석을 사용하겠죠. 또 하나 누구를 사용할까요? 이 녀석을 사용하겠죠. 구조적인 측면이니까. 되셨죠? 아, 그래서 자, 너희가 학교에서 수업했던 거 조금 이제 떠올려 봅시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5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1, 2, 3, 4, 5형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볼까요? 1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2형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이거죠. 3형식은요? 3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예요. 5형식은요? 아이유. 그렇죠. 아이오가 뭐예요? 감정.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DO가 뭐냐면 DO가 뭐냐? Direct Object. 직접적인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DO라고 하면. IO는 Indirect. 간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기 수업하다가 DO 하면서 약간의 드립으로 XO 얘기했다가 야, 쌍욕을 자꾸. 무슨 긴장해. 고마워. 근데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이거 말고 얘네들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 그룹 알아요? 네. 수업을 하다가 요 단어가 나왔어요. 샤이니? 요게 나와서 애들이 요 앞에 여자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샤이니 후. 내가 지나가는 정말 별 악의는 없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막 좋아하길래 야 쫄바지나 벗으라 그래.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냥. 뭐라고요? 왜냐면 옷을 너무 타이즈하게 입잖아요. 걔네 그룹이. 그래서 그렇지. 스타일이 좀 아니지 않아?
방금 이런. 그래서 수업에 집중 안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멋있잖아. 막 그래서 내가 야 걔네는 타이즈나 벗으라 그래. 하고 쓱 넘어갔어. 그 용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수업하고 애들이 그냥 다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갔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수업했는데 수업이 다 끝났는데 이 두 여학생이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야. 그 나는 생각했죠. 아 이런 기특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났는데 질문을 하고 싶구나. 아이고 좋은 아이들. 그래 왜 뭐가 궁금해? 했더니 얘네가 나한테 한 말이 사과를 해라. 그래서 정말 내가 왜 그러니까 나 이거 까먹은 거지 이미. 내가 수업을 하다가 정말 실수를 했나?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도 말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진짜 잘못한 줄 알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표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표현을. 그 아이들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오빠들을 욕했다. 야, 나 진짜 무슨 친동생인 줄 알았잖아. 우리 오빠들을 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그 아이들한테 정말 진심의 쌍욕을 해주고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째려보고 빨리 꺼지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indirect object가 먼저 나와서 IO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D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형식은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문장 형식을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두 개로 나누고 싶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은 좀 아닌 것 같죠? 1번, 2번, 3번, 4번. 어디서 나눌까요? 여기요. 여기서. 왜요? 왜 여기서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목적어가 없어요. 아래쪽 세 개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자동사들이 사용된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타동사들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잠깐, 이 이야기는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목적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건 또 나중에 뒤쪽에 가서 어디랑 연결되냐면 수동태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목적어들이 있으니 수동태가 가능한 아이들, 저 위쪽은 목적어가 없으니 수동태가 불가능한 아이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럼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일형식 동사는, 여기 일형식 동사는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죠. 그러니까 보어가 없으니까 얘는 완전 동사고요. 헷갈리겠다. 얘는 완전 동사고요.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가 완전 자동사인 거죠. 완전 자동사. 이 형식은요. 목적어는 없지만 자동사, 보어는 있죠.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말을 하죠. 됐죠? 3형식은요. 보어는 없어. 완전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있어. 타동사죠. 그래서 3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 이렇게 말을 해요. 5형식은요. 5형식은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불러주죠. 아니 4형식은 왜 왕따를 시킵니까? 라고 한다면 4형식은 아주 특이하죠. 목적어가 2개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목적격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을을, 과, 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을을과 에게라고 하는 의미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주다 밖에 없죠. 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주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만들어 주다, 가르쳐 주다, 어떻게든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4형식에 사용되는 동사, 얘네들 뭐라고 하냐? 주다 동사라고 하죠. 조금 없어 보이잖아. 이걸 잘난 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다. 잘난 척해서 어려운 말을 하죠. 수요동사. 얘를 수요동사라고 불러주죠. 됐죠?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5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됐죠? 이게 가장 첫 번째 분류가 되는 것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차례차례 하나씩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기부터 할까요? 첫 번째 1형식부터 하죠. 1형식 기본 조건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 끝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걸로 다예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이 형식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형식에서는 어떤 거? 이 동사 자리에 사용되는, 그럼 이게 그 완전 자동사가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종류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빈정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matter. 벌써 답을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자, 보통 원래 matter는 무슨 뜻입니까? What is the matter? 이렇게 하잖아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matter는 명사로 사용해서 문제, 또는 물질,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matter라는 단어를 일형식 동사로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건 특별한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민정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matter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인 거죠. 그럼 얘밖에 없습니까? 몇 가지가 더 있죠. 카운트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카운트는 원래 세다 이 뜻이죠. 그럼 봐봐. 세다라는 의미를 완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셌어. 끝입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셌는데 어떤 것을 셌는지가 나와야 되죠. 뭐를 세야 되는 거죠. 원래는 타동사라는 이야기죠. 원래는 타동사인데 얘가 일형식 동사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중요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일형식 동사는 다 중요하답니까? 그건 아니에요. pay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pay는 무슨 뜻입니까? 지불하다. 그럼 지불할 때 뭘 지불합니까?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노력을 지불할 수,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타동사가 돼야 돼요. pay란 단어가 일형식 동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불하다의 뜻이 아니라 일형식 동사로 사용됐을 때 pay는 무슨 뜻이에요? 이득이 되다. It pays off. 그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이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게도 목적어죠. 누구누구에게 이득이 되다.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그땐 전치사를 쓰겠죠. 전치사를 따로 쓰겠죠. 됐죠? 다시 또 뭐가 있냐면 까먹었다. work. 원래 work는 무슨 뜻입니까? 일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work를 일형식 동사로 쓰면 효과가 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약간 달라진 애들이 있더라. 요 정도, 일형식에서는 요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끝. 일형식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잠깐만 다시 두 번째 이형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필기할 때 여기 밑에 공간 있죠? 근데 일부러 옆에 쓴 거야. 왜냐하면 1형식 이야기하고 2형식 이야기하고 1형식과 2형식을 구분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케이? 공간을 조금 남겨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조금 유념해 주세요. 여기 뭐 쓸 게 더 있어요. 2형식은 어떻게 생겼냐? 2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보어가 있죠. 잠깐만. 2형식에 처음 등장한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요? 보어예요. 보어란 녀석이 처음 등장했죠. 그런데 질문 다시 합시다. 보어가 뭡니까? 보어가 뭡니까?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까? 얘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했었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누가 합니까? 보세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보어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 보어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명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형용사가 들어갈 때도 있는 거죠. 명사랑 형용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만 됩니까?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 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명사 절이 들어갈 수 있죠. 형용사 구가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 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지난번에 배웠던 걸 또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품사가 들어간다면 그 품사에 대해서 구와 절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또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다시. 그럼 질문 하나만 합시다.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왔을 때랑 형용사가 나왔을 때랑 뭐가 달라요? 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봐봐. 명사할 때는 이퀄이고 형용사할 네. 때는 주어예요. 그렇죠. 정확해요. 봐봐. 명사가 된다는 것은 예문 she is a student. 그녀가 학생이에요. 그녀가 학생입니다. 또 하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 she is brave 여기 썼습니다. 됐죠? 자, 비동사 뒤에 이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이 앞에 있는 거 주어랑 이 뒤에 나온 명사랑 서로 같아요. 이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rave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니까 물론 이 brave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꼴 관계가 되지 않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너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형용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사, 구, 형용사, 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명사구나 형용사, 구가 뭐 있었죠? 투부정사 또는 ing 이런 애들이 구였었던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거죠. she is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에 어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또는 여기에다가 to라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동명사냐, 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냐, 형용사. 여기서 투부정사가 명사로서 사용된 것이냐, 형용사로서 사용된 것이냐, 그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 가지 관계로 보세요. 이꼴 관계가 돼요? 명사. 이꼴 관계가 안 돼요? 형용사.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명사라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형용사라면 뭐뭐 하는 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런 구분들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쪽으로 다시 와서. 그러면 이 형식,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뭘 해봐야 돼요? 다시. 이 형식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1형식 동사가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럼 이 형식으로 와서도 이 형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대표적인 2형식 동사가 뭡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되죠? 그럼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이 녀석이 누굽니까? 첫 번째, 바로 비동사죠.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죠. 불완전 자동사인 겁니다.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죠? 그럼 비동사 말고 또 없나요? 라고 할 텐데, 비동사랑 약간 비슷한 애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become. become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비동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비동사는 상태고요. become은 변화.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거. 되었다라는 의미 정도가 있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정도,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럼 become이랑 또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become이랑 같은 거는 또 get 이란 단어도 있어요. 요 get은 좀 조심해야 돼, 얘들아. 왜냐하면 get 이란 단어는요, 이 형식에도 쓰이고요. 또 뭐뭐서 얻어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3형식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5형식도 되죠.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5형식도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리에 쓰이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get 뒤에 누가 나왔는지를 보면 되죠. get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형식으로 쓰인 거죠. get 뒤에 명사가 나왔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죠. 됐죠? 이렇게 따져주시면 된다. 그럼 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감각동사죠. 이거 기억나세요? 감각동사 이야기했던 거? 그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랑 구분했었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냐 없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봤냐 라고 하면 지각동사고요. 그냥 들리는 거면 이제 감각동사다. 이렇게 말했었죠. 종류만 좀 써볼까요? 감각동사. 일단 머리를 느껴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저절로 느껴진다면
감각동사가 되겠죠. feel. 이렇게요. 됐죠?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있죠. look. 이렇게요. 됐죠? 들리는 게 있죠. 듣다, 들린다. 사운드. 이렇게요. 냄새가 나는 거죠. smell. 그리고 taste. 이렇게요. 이런 애들 감각동사. 그런데 아니 근데 왜 어차피 얘네들이나 얘나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이형식 동사인데 얘는 왜 따로 묶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감각동사는 뒤에다 뭘 가져야 돼? 이 뒤에다가 보어를 반드시 써야 돼. 맞죠? 근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잖아. 참 특이하게도 감각동사 뒤에는 이 보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만 씁니다. 명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감각동사들을 따로 묶은 거예요. 감각동사라는 녀석은 뒤에다가 명사 보어를 쓰지 않는다. 요건 조심하시라. 되셨죠? 근데 요거는 하나 잠깐만 조심해야 되는 건 1, 2번 공통적으로 부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부사는 당연히 안 되죠. 부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보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부사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쓸 수 있냐 없냐. 헷갈릴 테니까 써줄게요. 요 뒤에, 얘네들 뒤에 비동사나 become이나 get 뒤에는 명사, 형용사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만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여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해 주세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근데 나는 감각동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사를 갖고 싶다.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명사를 가질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면 되죠. 그게 뭐예요? 전치사죠. 그게 바로 like라고 한 전치사가 되고요. like를 써주시면 그 뒤에다가 명사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명사를 쓸 수는 없고 혹시라도 like라는 전치사를 써주신다면 뒤에다 명사를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럼 잠깐만. 그럼 이 형식도 거의 다 한 건데 한 가지만 추가. 이 형식에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원래는 내가 그 학생들한테 1, 2형식 설명할 때는 안 하는 거긴 한데 너희 이제 교재에 있어서 이제 쭉 보다 보니 요 이야기가 좀 있길래 요건 추가적으로 너희 학교에 맞춰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sim이에요. sim이란 녀석에 대한 필기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학교에서 이거 설명하셨나요? 간단하게 하셨나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s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나왔었죠.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sim이라는 단어는 용례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용례가 정해져 있냐? 이거는 암기해야 될 게 있고 이해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암기와 이해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지금 말해드리는 건 암기. 이건 암기해야 될 이야기예요. 암기는 뭐냐? sim은 암기상 is을 주어로 가지면 뒤에는 that을 써야 돼요.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암기. 왜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야.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합시다. 이건 암기. 그런데 it을 가지면 뒤에다가 that 주어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sim이란 단어가 그 앞에 it이 아니라 명사를 갖게 되면 이렇게 명사를 쓰게 되면 그 뒤쪽에는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암기. 그러니까 요건 용례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거니까 그냥 암기해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 요거 여기서부터 이해가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it seems that it seems that 한 다음에 she 그녀가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해석을 먼저 했습니다. 해석해보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됐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도 잠깐만. 이 주어 자리에 나온 녀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주어 자리에 나온 it은 의미가 있어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그냥 뭐더러 쓰냐? 지우자. 확 지워버린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이게 원칙이 있다.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아니, 주어가 언제나 항상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보니까, 아니, 얘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워버리고 나니까 주어 자리가 빈다. 그럼 어떡하냐? 그 비어있는 주어 자리를 채우자. 누구로? 주어 자리가 비었으니 주어로 채우자. 어디 있는 주어? 요 하위절에 있는. 밑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요 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을 빼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she. 그녀가 seems 한 다음에 잠깐만 주어가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 접속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고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다가 주어랑 동사를 또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접사니까 이 뒤쪽에 주어가 나갔으니까 접사 필요 없다. 지우자. 이렇게. 그러면 접속사도 지우고 주어도 사라지고 하니 이 동사는 이제 진짜 동사다, 가짜 동사다? 이제는 가짜 동사가 된다. 가짜 동사. 하면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시제죠.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온 요 녀석은 시제를 정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시제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 to love me 라는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see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꿔줄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됐죠?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seem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that, 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죠. 즉 명사, 형용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성격을 가진 구나 절이 나오기도 한다. 형용사의 성격을 가진 구나 절이 나오기도 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 형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잠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1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2형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1형식과 2형식의 차이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요 차이가 뭐냐 이쪽에 쓸게 1형식과 2형식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 1형식과 2형식을 구분할 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 동사 쓰고 나서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형용사를 쓸 테야 라고 하면 형용사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요 명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형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가 2형식 문장이 된다. 가 되는 것이고. 됐죠? 아니야. 나는 부사 쓸 테야. 라고 부사를 썼다. 라고 하면 부사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얘는 몇 형식이다? 얘는 1형식 문장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을 묶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런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됐죠?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다 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스탑. 학교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수업한 것 중에 내가 빼먹은 게 뭐 있어요? 학교에서 더 설명하신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나니?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내가 막 진행하는 수업은 괜찮은데,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 거 중에, 선생님께서 요거 말씀하셨는데, 요게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동사 같은데 자동차. 그건 요 다음에 나와요. 요 다음에 나와요. 네. 또 있을까요? 괜찮죠? 자, 이렇게. 3형식으로 갑시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 기억 안 나더라도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필기 정리하거나 이렇게 보시다가 요거는 학교에선 얘기했는데 혹시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는 뭐냐? 3형식. 3형식인데 3형식은 어떻게 생겼니?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여기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았던 녀석이 새로 나왔죠. 누구요?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제 목적어 이 자리에서는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또요? 물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명사랑 대명사랑 어차피 똑같은 거다. 묶어버렸으니까 그냥 명사라고 통칭합시다. 됐죠?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의 성질을 가진 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명사, 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명사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절이라는 형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된다. 됐죠? 그럼 이제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건 별거 아니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 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죠. 결국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타동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어를 가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원래 뭐가 나왔어야 돼? 목적어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 근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라고요. 근데 명사가 나왔어야 해. 원래는 명사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와버린 거죠. 원래는 명사 자리인데 동사가 나왔다고요.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그게 명사 구조.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동사를 명사로 바꿨어요. 그게 뭐예요? 동명사 그리고 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있을 수 있고요. 동명사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됐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 요 그림대로 보자면 특정 타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또 어떤 특정 타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동명사라는 형태를 쓸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그 모든 결정은 동사가 하는 거죠.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다가 내가 to를 쓸지 ing를 쓸지 이런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럼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동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동사들의 종류를 여기다가 써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었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그렇게 외웠었던 거예요. 됐죠? 근데 아마도 학교에서 요거를 안 했을 거예요. 이 수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건 투부정사, 동명사 그 파트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이렇게만 할게.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느낌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 모두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표정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거죠.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데 엄마가 보고 싶어지죠.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집에 가면 싸울 거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문장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그죠? 내가 비슷해. 내가 다른 학원 가서 수업하다가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영어 수업이요. I want to go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죠. 네, 이 순간에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죠. 그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있죠. 근데 잠깐만, to go home 이라는 행위는 언제 할 거예요? 이거 언제 할 겁니까? 가면서 난 집에 가고 싶어 이러고 집에 갑니까? 또라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행위 언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은 얘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미래니까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느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시고 그렇게까지 막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뒤쪽에 부정사랑 동명사 파트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왜냐하면 작년 기출문제 봤죠? 작년 기출문제 보여줬잖아?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뭐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다음 또 어떤 얘기도 해야 되냐? 이 얘기 좀 하나만 하죠. 세 번째 어떤 거냐면 명사절. 명사절.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기본적인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 모양은 여기에 타동사가 있고요. 그 타동사 뒤에 여기다가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어머나 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니 동사 왼쪽에 여기 주어도 있을 건데 주어 동사가 이미 있는데 그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또 썼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맞아,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이때 여기다가 접속사라는 것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접속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뭘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접속사를 암기해서 시험까지 봤던 거예요. 아, 시험 나만 봤나요? 그 접속사 우리 시험 봤었잖아요.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등위, 종속.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명사, 형용사, 부사. 그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가 있더라. 종류는 5개다.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자, 5개 뭐다?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5가지다. 그래서 요 접속사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 요 접속사 자리에 들어간 녀석이 that, 그리고 what,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다. 됐죠?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된다. 그러니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 삼형식에 대한 얘기는 얼추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이런 게 있어요. 문득 의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이제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를 바로 쓸 수는 없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를 바로 쓰는 거구나. 이 목적어 명사 이렇게 바로 써주는 거구나. 그죠? 이 논리는 맞죠?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 쓰면 안 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 써야 돼. 이건데 우리가 생기는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아니 근데 어떤 동사를 딱 보자마자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바로 듭니까? 그 판단이 안 들어요. 근데 영어는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자타동사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대한 구분이 직감적이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들은 지네들 모국어니까 저절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린 외국인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외국인인데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자타동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 되게 짜증나는 거는 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둘 다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 되게 애매해요. 이 구분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냐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죠. 뭐예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사를 다 외우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동사를 다 외우시고 둘 다 쓸 수 있는 걸 다 외우세요. 전부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걸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외울 거잖아. 근데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거죠. 오로지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동사 없이. 그러니까 즉 목적어를 바로 갖는 용법으로 쓸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만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고 따로 공부를 한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이 있더라. 뭐가 있냐? 가장 먼저 쓰이는 게 이게 그런 거죠. 이거 사실 외울 때 난 어떻게 외웠었냐면 그 노래 가사 같은 거 보면 결혼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Will you marry me? 라고 쓰죠. Marry me 라고 하죠. Marry me. Marry는 타동사예요. 그죠? 항상 marry me 라고 하니까 marry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marry me. 그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Thank you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You're welcome 이렇게 하죠. 또 뭐도 있어요? Thank you 뭐라고 합니까? My pleasure. 오케이 그것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에이 됐어 그만해 이런 것도 있죠. 뭐라고 합니까? 됐어 에이 뭐라고 하냐면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이렇게 하죠. Don't mention it. 그래서 mention이라는 단어가 타동사예요. 언급하다. 근데 이거 왜 이걸 이렇게 따로 얘기하냐라고 하면 외국인으로서 이 단어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혼은 누구누구랑 하죠. 그럼 marry with 이렇게 쓸 것 같죠. 언급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about을 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장으로 말해주는 거야. marry me, mention it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죠? 또 하나 토론이라는 거 할 때 뭐 합니까? discuss를 쓰죠. 근데 discuss라는 단어도 뭐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지만 그냥 discuss라고 쓴다는 거죠. discuss about이 아니라 그냥 discuss다. 또 뭐가 있니? 방에 들어간다라고 썼을 때 뭐 씁니까? enter 쓰죠. enter라는 단어도 있어요. enter the room 이렇게 쓰죠. enter the room 이렇게요. 그런데 잠깐 요거는 별표 하나만 조그맣게 쳐놓으세요. enter는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고 또 하나 한 가지가 더 우리 참여하다, 참석하다 뭘 씁니까? attend라는 단어를 쓰죠. He attends the meeting 이렇게 쓰죠. attend the meeting 목적어 바로 씁니다. 얘 타동사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은 얘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책에 우리 교재 요거보다 조금 몇 개 단어가 더 써 있을 텐데 그냥 그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뭐 리젠블도 있을 거고요. 몇 가지가 더 있을 텐데 그냥 그 정도. 책에 있는 그 짜잘하게 써 있는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다 암기를 하신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실 영어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신이니까 딱 내신 때 이용해 먹고 그런 다음에 까먹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을 거예요. 됐죠? 근데 이번에는 암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학교 내신이니까. 근데요. 네. answer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쓰죠. answer 타동사가 되는 거죠. 타동사예요? 네. 근데 그럼 answer 뒤에 to가 붙는 건 뭐예요? to가 붙어요? answer to 붙을 수 있다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럼 봐야지 알 수 있어요. 타동사인 거예요? 그쵸, 타동사죠. 됐죠. 그런데 방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 별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엔터는 타동사가 맞아요. 타동사가 맞아서 목적어를 바로 취해요. 단 어떤 의미일 때 enter이란 단어가 어디 들어가다.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됐을 때는 그냥 enter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enter라는 단어는 enter 뒤에 into라는 전치사를 쓸 때가 있어요. 즉 enter도 자동사가 있기는 한 거죠. 이거 뜻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니까 쓰겠지. 그럼 enter into라고 쓰면 얘가 무슨 뜻이냐? 얘는 launch. launch랑 launch가 뭐냐? 개시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enter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와서 목적으로 취해도 되는 거고 enter into the project 이 표현도 틀린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왜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맞는 거 찾아보세요. 아니 문장 쫙 써놓은 다음에 틀린 것의 개수를 찾으세요. 맞는 것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거 아니야. 어쨌거나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될 텐데 이렇게 쓴 게 틀리지 않다고요. 오케이? 이런 표현이 존재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또 한 가지. attend도 별표 쳤는데 attend는 뭡니까? attend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ttend the meeting 참석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봐봐. 집중 뭐라고 합니까? 집중 뭐라고 해요? attention이라고 하잖아요. attention. 그 attention이란 단어는 집중이란 뜻이죠. attend에 대한 명사인 attention이에요. 그럼 attend가 무슨 뜻도 있어요? 집중하다도 있는 거죠. 근데 집중이라는 건 어디에 집중하죠. 그래서 to를 써요. 이렇게. attend to가 되면 어디에 집중하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디
집중하다 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attend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attend 뒤에 전체를 쓰고 나서 명사 쓸 수도 있는 거죠. 되셨죠? 다만 학교에서 문제 낼 때 더 까다롭게 내려면 attend to라고 한 다음에 장소가 나와버릴 수도 있죠. 그럼 또 다시 틀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attend to라고 쓴 다음에는 집중하다니까 어떤 장소에 집중하다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또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미까지도. 이건 내신이니까. 수능 때는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니까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3형식이에요. 됐죠? 그럼 잠깐만. 그럼 이제 아까 1형식 이야기하고 2형식 이야기한 다음에 1, 2형식에 대한 구분을 좀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3형식 공부했으니까 그럼 2형식과 3형식의 차이는 없습니까? 있죠. 자, 2형식과 3형식 여기서 2형식하고 3형식의 차이는 뭡니까? 2, 3형식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명사, 동사, 명사. 이거 2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둘 다 되죠. 그럼 구분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방금 배운 대로 하면 되죠. 보어는 뭡니까?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해주는 애인데 명사가 됐을 때는 이꼴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얘는 뭡니까? 목적어잖아. 목적어 저기 써 있어요. 목적어는 뭡니까?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이니까 주어의 맞은편에 서 있는 애겠죠. 즉 다시 말해서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랑 서로 같으면 얘는 보어예요. 그러니 얘는 2형식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명사, 동사, 명사에서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랑 서로 같지 않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목적어가 돼요. 그렇다면 얘는 3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구분하면 끝이에요. 되셨죠? 근데 요건 또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명사, 동사 썼는데 단순히 어떤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냐 목적으로 쓰였는지 보어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도 써먹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3형식 끝. 4형식.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이 문장 형식들 중에서 가장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4형식이죠. 그죠? 봐봐. 4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생김새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런데 4형식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되냐면 이 동사, 우리 아까 잠깐 말했었지만 이 동사가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잠깐만 우리 근데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주다라는 의미를 완성하려면 을과 애게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 다시. indirect object니까 얘가 간접 목적어고요. direct object니까 얘가 직접 목적어죠. 그럼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 이렇게 나눴는데 질문. 을과 애게가 있을 때 누가 직접 목적어고 누가 간접 목적어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나에게 책을 줬습니다 라고 썼을 때 누가 직접 목적어고 누가 간접 목적어에 대한 목적어이냐라는 구분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름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름에서 찾으시면 직접적인 이동을 하는 게 직접 목적어예요. 이동의 객체가 되는 것이. 그리고 보통 이제 목적지라고 말하거든요. 그 다다르는 장소가 간접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의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잠깐 우리 이런 게 있잖아. 영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앞에 써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녀가 gave me the book.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책을 줬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 책이라는 말을. 나에게 줬어보다 그 책을 줬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서로 정해져 있는데, 명확하게 정해져 있긴 한데, 난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북을 앞에다 쓰고 싶다고요. 얘를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뒤로 가야겠죠,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하고 싶은 말은 직접 목적어의 위치랑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거면 문장 형식을 뭐로 정했어? 그건 안 되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냐면 바꿔놓고 알려는 주라고요. 이거 지금 바뀌었어 라고 알려는 줘야 되죠. 그럼 잠깐만, 얘가 오고 얘가 뒤로 갔는데 그 연결해줄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한 거잖아. 연결해줄 말이 필요하다고요. 연결해줄 말이 필요한데 전치사 또는 접속사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이때 접속사를 쓰면 이상하죠.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접속사가 아니라 뭘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 위치를 서로 바꿔놓고 나서 표시를 해주자. 그 연결고리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전치사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죠. 어떻게요? 그렇죠. to, for, of. to를 쓸 수도 있고요. for를 쓸 수도 있고요. of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되게 많이 했지. of 언제 씁니까? ask. ask 또는 inquire. inquire, ask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ask가 있고요. for는 언제 써요? for? 그렇죠. buy, make, get, cook.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를 써라.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to.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은 이 전치사의 종류 정도, 이 전체 종류 정도 암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ask, inquire, buy, make, get, cook 이 정도 외우시고 나머지 좀 to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거 뭐 간단한 거 뭐 별로 안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중학교 때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중2 때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험 범위가 자 이번 시험 범위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등부에 올라와서 고등부에서 막 문법 문제 내다가 이런 거 내면 은근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그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선생님 내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그거잖아. 아 맞다. 다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건 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요거는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라는 거였네. 그러니까 난 전치사를 써야겠네. 어떤 전치사 쓸까?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학교 내신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좀 보여요.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아시겠죠? 은근히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북이 앞으로 오시고요. 미가 뒤로 가시면 전치사 뭐 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외운 것 중에 없네요. to 쓰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럼 사형식은 이게 다예요. 근데 잠깐만. 잘 들어봐. 그녀예요.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다시.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가 자, 해볼게.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책 말고 잉글리시 쓰자. 이게 좋겠다. 미안해요. 왜냐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잉글리시가 더 나을 것 같아. 가볼게요. 그녀가 나에게 영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때요? 다시 잘 들어봐.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영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요게 좀 헷갈리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토트로 바꿔볼게요. 그녀가 나에게 그 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영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틀린 문장이다. 네? 아, 스펠링이 틀려서요? 아, 그건 아니에요. A예요? 네. 이건 틀렸어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왜 틀렸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explain 이란 단어는 3형식 밖에 없어요. 얘는 오로지 3형식으로만 쓰여요. 이거 학교에서 했죠? 아니요. 이거 안 했다고요? 4형식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2형식, 3형식 초반대예요. 어머나. 아, 오케이. 못 나갔대요.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4형식 이야기를 하실 때, 학교에서 4형식 설명을 하실 때, 요거 암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라고 하실 건데, explain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3형식으로 밖에 쓰이지 않아요. 4형식이 없어요. 그 쓰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 explain이란 단어는 그냥 뭐뭐를 설명하다가 전부예요. 그럼 누구누구에게, 그럼 어떡합니까? 누구누구에게는. 그래서 제대로 쓰려면 me가 아니라 to me라고 써야 돼요. 그 to가 들어가야 해요. 반드시.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얘만? explain만? 오로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외워야 되는 단어가 explain 좀 자주 나오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당신들에게 제 소개를 해 줄게요. 어떻게 씁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라고 하죠. 항상 그렇게 말하죠.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라고 하지 myself you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introduce도 오로지 3형식인 거예요. 이렇게 요 2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교재에 몇 개 더 써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여기서 물어보시는 건 딱 2개예요. explain, introduce 딱 2가지 정도. 이렇게 2가지 정도.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4형식은 진짜 낼 게 없거든요. 이거 바꾸는 거야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얘는 헷갈릴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되게 헷갈리고 말 되거든. 그죠? 말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암기하시라. 4형식은 요 정도.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4형식이에요. 질문. 자, 마지막 5번째. 5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은 제가 이렇게 나랑 수업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칠판을 안 지우려고 하거든요. 쭉 전반적인 흐름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 공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5형식을 여기다 쓴 이유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내용도 제일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너희가 암기해야 될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5형식은 따로 이렇게 이쪽에다 따로 쓴 거야. 필기할 게 좀 많습니다. 5형식 어떻게 생겼냐? 5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기본적으로 5형식이 생기면 되죠. 그럼 5형식에서 다른 애들에 비해 없는 거, 특이한 거, 바로 목적 보어죠.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근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목적 보어가 뭡니까? 목적 보어 뭐냐? 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가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가 명사죠.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쓰셔야 돼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네? 그죠? 이것이라는 명사를 분필이라는 명사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 목적 보호 자리에는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 잠깐만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다고요?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아까 이 형식에서도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보충을 해주는 녀석과 보충을 받는 애가 같은 것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두 개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We calling Jack.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힘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여기 잭이라는 명사가 있는 두 개가 같죠.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은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그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목적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목적어의 상태요. 그 문장이 사실은 아까 여기 썼다가 지워놓은 그 문장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 썼냐면 they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he 그녀가 made 만들었습니다. me angry. 아니 바뀐 반을 안 알려주다니. 반이 바뀌었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한테 뜨지 마. 그러니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화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지우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난 거죠. 지우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민정이 화는 민정이 아니야. 민정이 나도 화났거든? 나도 말 기분이나 무시당했거든?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자, 예시를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ngry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잠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이 자리에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자리에 angry가 아니라 이 자리에 angrily 라고 하는 부사를 써버리면 그녀가 매우 화가 나서 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정도. 됐죠? 다음. 지금 괜찮을 것 같네. 봐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야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봐. 내가 지금 하는 설명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좀 오형식을 이해할 때 좀 편하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봐봐.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세상에 오형식이라는 게 어딨냐? 오형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오형식이 뭐가 필요해? 오형식 없어도 돼. 이렇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에 그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우리는 불러요. 우린 부르고요. 그 사람이 잭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야 어떻게 동사가 두 개가 되겠냐. 동사 두 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가 두 개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자. 어떤 원칙을 지키자? 동사는 한 번만 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리고 to be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짜 동사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he는 주격을 쓰면 안 되니까 목적어 뒤니까 얘를 힘이라고 바꿔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to 부정사니까 시제가 없고요. 비동사니까 의미가 없어요.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 문장도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she 그녀가 만들었고요. 내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문법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오케이? 문법을 맞춰주다 보니까 여기가 me가 되고요. 여기 to be가 되는데 비동사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gry가 남는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주술 관계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주어랑 수로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여기에다가 주격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고요. 이런 관계가 밑에 숨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냐면,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논리 구조로 본다면 이 세 번째 요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냐? 그럼 그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적어의 행동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동사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사를. 무슨 말이냐? 이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녀가 told, 그녀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말을 했고요. 내가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요. 네,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미가 되죠. 그냥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잠깐만, 여기서부터죠.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동사를 쓸 수 없다. 왜요? 동사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진짜 동사, 얘는 가짜 동사. 가짜 동사란 뭐가 없어요? 시제가 없죠. 시제가 없을 때 아까 우리 뭘 쓰기로 했어요? 시제를 정할 수 없다. 부정사를 쓰기로 했죠. 그러니 she told me to sing a song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됐어요? 그러니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를 써야 한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투부정사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가장 기본형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쨌거나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것은 원래 동사를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목적어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문은 방금 썼던 것처럼 그녀가 told me, 나한테 말했어요. 야, 노래해봐. 이렇게 to sing a song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봤는데 가장 기본형이 투부정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가장 기본형으로 디폴트 값으로 정해지는 게 투부정사인 거예요. 기본형이 투부정사다. 그런데 굉장히 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투부정사라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녀석을 뭐로 바꿔 쓴다? 동사 원형 부정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원형 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바꾸는 것은 아니고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로 바꾸어 쓰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이 동사가 무슨 동사? 또는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각동사가 나오거나 사역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그럼 얘네들만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조건은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 어쨌거나 지금 우린 목적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은 동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 관계여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얘입니다. 디폴트는 얘예요. 얘가 기본값이고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게 얘예요.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말하냐면 조건에 의해서 얘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잠깐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그 조건이 깨지면요. 그 조건이 깨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조건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왔다 갔다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조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 조건이 왜 깨질 수가 있냐면 이 목적어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죠.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수동태라고 하죠. 그럼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BPP로 바뀌죠. 그럼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동사니까 비동사가 동사가 돼버려요. 그럼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다시 투부정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과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것은 서로 상보적 분포죠. 상호 보완적인 거죠. 원래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조건에 의해서 안 돼? 원형 부정사. 근데 그 조건이 다시 깨졌어? 다시 투부정사. 그러니까 그냥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데 바뀌는 거야 라고 해놔야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각동사라는 것과 사역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종류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각동사라는 것은 아까 감각동사랑 되게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뭘 하면 지각동사가 되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감각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지각동사의 종류 뭐가 있냐? 머리로 느끼는 거죠. feel. 눈으로 봐요. 보이는 게 아니라 봐요. 보는 거니까 see. 이게 되고요. 내가 정말 경청해서 듣는 거죠. 듣는 거니까 hear. 이렇게요. listen to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괜찮아요. 코로 냄새 맡죠? smell. 입으로 맛보죠? taste. 이렇게. 됐죠? 그리고 좀 특이한 녀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약간 특이한 녀석도 하나 있는데 notice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notice라고 하는 단어도 지각동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채는 게 내가 보고 알아채는 것일 수도 있고 느껴서 알아채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 지각과 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각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물론 종류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오케이? 더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 5개의 감각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사역동사 뭐 있습니까? 시키다. 가장 대표적으로 make, have, let 이렇게 make, have, let. 그런데 잠깐 좀 특이한 녀석이 있죠. 약간 특이한 녀석이요. 누구요? 얘를 여기다 쓸게요. help. help은 왜 여기다 썼어요? 준사역동사라서 사역동사로 쓰였다면 원형부정사가, 사역동사가 아니라 그냥 오형식 동사로 썼다면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준사역동사 써준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한 거냐?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어떤 게 남았냐?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형용사에 해당하는 무엇인가가 또 들어갈 수 있죠. 누구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아이예요. 그게 누구니? 그게 바로 분사죠. 분사가 이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죠. 분사라는 녀석이. 근데 잠깐만, 우리 원칙을 세웠어요. 어떤 원칙을 세웠었냐면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뭘 따져라? 분사는 무조건?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형용사가 하는 건 명사수식이죠. 그러니 분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분사가 관계를 따질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목적어겠죠, 당연히. 목적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온 분사가 관계를 따질 명사가 필요해요. 그게 목적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시라. 목적어와의 관계. 근데 그 목적어와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목적어의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죠. 능동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수동 관계가 될 수 있죠. 능동과 수동이 다 됩니다. 그럼 능동이 된다면 우린 뭘 써요? 현재 분사라는 형태를 쓰고요. 수동이 된다면 과거 분사라는 형태를 쓰겠죠. 됐죠?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득 너희가 이 예문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 투부정사까지 예문을 다 썼는데 얘네들은 예문이 없는데 너무 아쉽다. 예문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문을 쓸 건데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4형식과 5형식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우고 좀 이따가 자 예문을 제가 예문을 9개를 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문 9개 쓸게요. 9개의 예문을 쓸 테니까 그 9개의 예문은 외우세요. 그 9개의 예문은 외워두세요. 오케이? 외워두세요. 9개의 예문을 어떻게 쓸 거냐면
좀 설명해 볼게요. 봐봐. 그 1번이랑 5번이랑 같은 문장이죠. 네. 1번과 5번이 같아요. 왜? 얘는 얘 그렇죠. 얘가 사역동사죠. 얘는 지각동사예요. 근데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를 보니까 능동이에요. 그가 수리를 하죠. 그리고 여기도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를 보니까 얘도 능동이에요. 그녀가 노래를 하죠. 이렇게 그리하여 여기는 뭘 썼다? repair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쓴 것이고요. 여기는 sing이라는 원형 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1번과 5번이 같아요. 그러면 2번 문장은 뭡니까?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은데 우리가 외웠던 사역동사의 종류가 make, have, let이에요. get이란 단어가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 것은 맞지만 여기다가 뭘 쓴다?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써야 해요. 맞죠? 왜냐면 조건 충족이 안 됐잖아요.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만 원형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너희가 뭐 중학교 때나 봤던 문법책들 중에서 get이라는 단어를 사역동사로 분류를 하고 근데 특별하게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설명창 그지 같죠?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그죠?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역동사 저거 3개. make, have, let, 특별한 놈, help.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그죠? 왜냐면 너희가 굳이 학문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논문 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to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게 더 빠르고요. 되셨죠? 다음 3번은 뭐냐? 3번 문장은 얘가 사역동사가 맞아요. 얘는 사역동사가 맞지만 두 번째 조건인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보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시계 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수리하죠. 오케이? 그럼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여기 뭘 썼다? 여기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요. 이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다 보니까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흡사,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아까 했던 설명대로 해보면 내가 만들었습니다. 나의 시계는 my watch is repaired. 이렇게요. 오케이? 아까 했던 논리도 똑같이 따라해 보자면 여기는 뭐가 돼? I made my watch가 되고요. to be 사라지고요. repaired가 남게 되죠. 아까랑 되게 똑같은 문장이 될 수 있다고요. 됐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서 repaired 과거 분사를 쓴다. 됐죠? 수동이니까. 잠깐. 3번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9번 문장이죠. 3번과 9번이 똑같아요. 오케이? 왜? 여기도 heard란 단어가 무슨 동사? 얘가 지각동사죠.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my name, 내 이름이 부릅니까? 이름을 부릅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이 관계가 수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썼어요? col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주셨다고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3번과 9번이 똑같아요. 됐죠? 그러니 그런데 4번은 뭡니까? 4번 문장은 뭐냐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얘는 보니까 지금 문장 보면 He was made to repair my watch라고 썼는데 지금 요거는 뭐냐? 1번 문장에 대한 요 1번에 대한 수동태. 1번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놓으면 4번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일단 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예요. 힘이라는 형태가 앞으로 나왔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동사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요? was made가 됐어요. 잠깐만요. 이상한데? 앞에서 1번 문장에서는 have를 썼는데 여기서 왜 was made라고 바꿨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역동사 have는 pp를 쓰지 않아요. BPP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be had 이런 형태를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의미인 be made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예문한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be made로 바꿔주셨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시제를 가진 어떻게 동사예요? 얘가 비동사가 동사예요. 첫 번째 조건이 깨졌어요. 첫 번째 조건이 깨졌고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얘였어요. 요 조건이 깨졌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목적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도 깨졌어요. 더 이상은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간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써준 거예요. 되셨죠? 아,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뭐냐? 이쪽으로 와볼게요. 얘랑 똑같은 문장이 5번을 수동태로 바꾸면 7번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오는 거니까 she가 앞으로 나왔어요. she 앞으로 나와 있고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꿔라. be made, be seen, was seen 이런 형태가 되겠죠. 동사는 비동사로 바뀌었습니다. 목적어는 사라졌고요.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to sing 이런 형태로 바뀌어준다. 그러니 4번과 7번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6번은 뭡니까? 6번은 좀 특이한데?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얘가 지각동사 맞아요. 지각동사가 맞는데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를 보니까 능동의 관계 임과 동시에 모두 있어요? 진행도 있는 거죠.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러면 잠깐 이런 질문이 생겨요. 5번과 6번의 차이는 뭔가요? 5번과 6번의 차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행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앉아있고요. 그 여자가 나와서 그 여자가 걸어 나와서 목청을 가다듬고요. 노래를 했어요. 잘했어. 박수 치는 것까지. 이 일련의 행위 전체가 원형 부정사예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행위를 봤어. 이거죠. 근데 얘는 진행이잖아요. 진행은 뭐냐?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역동사가 되었을 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죠. 왜요? 나는 그 사람한테 내 시계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시계 가져가서 분해를 해서 고치고 조립해서 다 고쳤습니다. 이 행위를 시키는 거니까요. 이 행위 전체를 시키는 거니까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I had him 여기서 이게 sing도 되고 sing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repaired도 되고 repairing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 쓸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에게 내 시계를 고치는 중이도록 시켰다. 그럼 내 시계는 never ending repair예요? 3.14야? 뭐야?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고치는 중인 걸 시켰다는 말이 안 돼요. 고치는 행위를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각동사의 경우는 쓰고 둘 다 쓸 수 있고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다 쓰고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로 사역동사일 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는 아예 쓸 수 없는 겁니까? 아예 쓰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야,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차 조심하세요 라고 깃발을 흔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깃발을 흔들도록 했습니다 라고 썼을 때 깃발을 그들이 펄럭 애들이 조심합니까? 아니잖아요. 깃발을 흔든다라는 행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있어야죠. 조심하라고. 이건 중2 들어갈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때는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중학교 때는 야 사역동사인데 ing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했겠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쓸 수 있다. 단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는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쓸 수 있어요. 됐죠? 지금 내가 한 이 말은 학교에서 이 5형식 이야기를 하실 때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럼 부디 제발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학원 선생님 할 수 있다던데? 너는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럼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그들이 내요. 괜히 싸우지 마. 그들의 말을 듣고 나한테 와서 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대처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듣고 가가지고 왜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죠? 아시겠죠?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진행이라서 현재 분사 쓴 거고요. 마지막으로 6번을 수동태로 바꾸면 8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was seen이라는 형태를 썼고요. 잠깐만. 여기 투부정사 도 써야 되고 진행 도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투부정사 도 쓰고 진행 도 쓰고 싶었던 거라고요.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to be singing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요게 9개 문장.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요 9개 문장을 외워두면 우리가 뭐 영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형식에 맞춰서 단어만 갈아 끼워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주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이게 5형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 되게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4형식과 5형식은 뭔 차이입니까? 4형식과 5형식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분 어떻게 하냐? 마지막 질문이에요.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되게 간단해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그죠? 4형식이 될 수도 있고 5형식이 될 수도 있죠.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3형식입니까? 2형식입니까? 랑 똑같은 질문이죠. 결론적으로 질문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야 보어야? 그거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야 보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의미가 있죠. 왜요? 이거 나중에 수동태 배울 때 이 맨 마지막에 얘가 목적어라면 얘를 가지고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얘가 만약에 5형식이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만들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목적어는 명사 가지고, 수동태는 목적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이 명사랑 서로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죠? 보어라 그랬죠. 얘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 돼요? 얘는 5형식 문장이 된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명사랑 서로 같지 않아요. 서로 같지 않으면 나도 목적어, 너도 목적어죠. 그럼 얘는 몇 형식입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4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게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되셨죠? 오케이? 질문이 대답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빨리 끝내라 이 뜻이죠. 알았어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이요.